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들었어. 방송을 통해서 보셨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시작해. 근데 15분, 10분을 못 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영상이 1시간짜리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 10에서 15분짜리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해서 보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1시간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뭐 한 10분, 15분 하고 잠시 이렇게 한번 걸어갔다 와서 다시 또 10분, 15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환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공부에 집중되는 환경. 근데 환경은 중요해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할 때 계속 어느 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 그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 환경을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조금 내가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 그럼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요. 약간 그 좀 뭐 이게 생활소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또 조금 약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 뭐 부모님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아이가 독서실 가서 딱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런 논다. 근데 노는 애들은 독서실 가도 놀아요. 자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과거를 정확히. 근데 맞아요. 이게 제 계속 네, 아니 괜찮습니다. 독서실 가도 진짜 놀 사람은 놀거든요. 네.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뭐 공부하면은 집중력이 또 높아지는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왜 음악을 틀어놓고도 난 충분히 한다. 그렇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별밤 틀어놓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그 교육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들어갈 에너지를 내가 듣지도 않는 음악에 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구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좋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재미없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초기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음악을 한 3-4곡 정도 들으면서 틀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리고 3-4곡 끝난 다음에 음악이 꺼지면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40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또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 음악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는 거죠. 가능한 한 뭐 가사가 있는 노래나 이런 것보다 조용한 노래, 잠잠한 좀 이렇게 책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노래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과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피부과. 맞아요. 피부과에서 보통 그런 가사 없는 노래들 그렇죠, 많이 그렇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건 이제 엉덩이 싸움을 얘기하셨는데 예.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숲을 보는 공부를 해라. 보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참고서 사서 끝까지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앞에 열심히 하다가 여기. 끝내요 그냥. 여기 앞에 또 음악 그냥 까매. 거기만 까. 뒤에는 하얘. 예. 왜냐면 너무 오래 또 전에 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때까지 앞부분만 계속 반복하는 진짜 경우가 끝까지 있어요. 가본 적 없네. 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라. 일단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쭉 한번 네, 보고. 계속해서 그냥 요새는 이게 좀 왜곡됐는데 영어 시험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다 외워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냥 문장 하나하나 그냥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스토리를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100점 맞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그때는 본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이에요.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외우시는.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네. 그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뭐 전치사 빠진 거 다 뭐 모를 수가 없지. 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체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전체 한 번 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로 삼아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 얘기 하시던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보고 얼마나 알게 되고 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부 과정이 깊이 있게 경험으로 남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소크라테스 공부법이라고 하죠.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소크라테스 공부 자신을 들어보셨죠? 알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아니 그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그 학생을 대학생분들을 좀 가르치시다 보면 예. 예전과 비교해서 좀 요즘 학생들의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문장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용을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정보들의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에요. 복잡하네. 요즘 학생들 세대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안 써요. 네. 영상은 모든 의미를 다 만들어서 남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또 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쫙 구성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 구성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3권 이상 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전에 서울대 신입생들 OT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3권 이상 읽었던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있을까요? 저도 없을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손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권씩. 예,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인데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서, 문해력, 자기의 사고 능력 이것들이 단단한 애들이에요. 오늘 또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공부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 또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역시 예상대로 죄송합니다. 많은 자기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서 죽을 듯이 해야 결과는 나온다. 예. 자, 일단 무엇보다 오늘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문해력이 무엇인가? 요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쉽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문장의 해석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도 이해되고 문장도 이해되고 더 이제 문장이 모여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된 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뭐 기사들이 또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대학생 단체 톡방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 기자님께서 사흘 연휴라고 기사를 썼다가 왜 3일인데 4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좀 들리고 심지어 사흘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사에서 기자분이 사흘을 이제 사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숫자 4. 흘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쓰고 근데 정말 죄송한 사흘이 3일입니까? 몰랐어? 근데 난 조셉은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몰랐어. 솔직히 아니 말해. 왜냐면 조셉이 사흘 전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럼 그걸 사흘 전에라고 쓴 거야. 이게 사흘. 약속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흘 뒤에 봬요 했으면은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좀 심심한 사과. 요거 가지고 또 한참 기사가 좀 많이 났었죠. 네. 그 심심한 사과가 이제 원래 마음 깊이 사과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이고. 마음 심자서서. 마음을 네. 담은 사과. 근데 이제 그게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냐? 그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맞아요. 심심한 거를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SNS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거죠.
비단 그 젊은 세대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은 게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왜 한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냐? 네. 예. 그 학교에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예. 이런 문구를 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잘못 알아두셔서 교과서를 직접 사서 반납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지기도 하고. 아,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이제 어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맞아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볶음도 하고 찜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상황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맞아. 서로의 감정도 잘 교류할 수 있고 더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요즘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 짜증나. 뭐 개 짜증나. 그렇죠. 네. 짜증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가게 갔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네. 좀 내가 불편해 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짜증나. 짜증나는 그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뭐 킹받는 이걸로도 많이 하죠. 아, 킹받네. 근데 이게 연인끼리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네. 나 오늘 안 나가고 싶어. 왜? 아니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그치. 그냥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줘. 아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짜증나. 나 지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난 짜증 안 나? 그러는데 진짜 너무 킹 같네 정말 진짜. 왜 킹받냐고. 이게 사실 언어 사용하는 게 어. 사실 좀 에티켓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교감하는 활동인데 이게 섬세한 언어들을 썼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맞아. 또 상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어떤 하나의 말로서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거죠. 교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문장과 단어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네. 버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 보면 뭔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텍스트가 좀 편하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어가 자기 성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해하고 맞아요. 그 말들로 내 감정을 표현해보고 상대를 이해해보고 그게 나를 이해하고 내 관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좀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상황, 그다음에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긴 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실에서 우리 다음 주에 논문 하나 읽고 공부할 거야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 그다음에 책 한 권 읽고 뭐 써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글 읽어라 책 읽어라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통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길어요. 재성님 가정통신문 많이 받으시죠? 저도 왜냐면 이게 긴 거. 긴 거 어려워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한창 네. 심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하나도 안 읽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언제 오고 안 오고 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도 이렇습니까? 해외도 이거 저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수업 계획서 굉장히 길거든요. 자세하고 이제 그거를 첫 시간에 함께 읽어요. 학생들하고. 안 그러면 바로 이메일이 와요. 시험은 언제 보나요? 과제는 어떻게 내나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써놔도 읽지를 않아요. 줄임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 그 뭐예요? 그래서 too long, didn't read. 그래서 TLDR 이렇게. 줄임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그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야, 너무 길어 안 읽어. 짧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보내요. 네. TLDR.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유사성 환경 변화가 우리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우리 잡스 형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완전 다. 어떻게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개인이 그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 기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거 진짜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뭡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 정보 뒤에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이나 영상이나 뭐 디지털 자료 뒤에 누가 있는가. 즉, 누가 있는가? 즉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요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이나 글은 어떤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풍부하게 있는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세상엔 뭔가 하나를 읽고 일을 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타당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네. 좀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요즘 그 글을 읽는 세태 중에 큰 경향성 중에 하나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 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 해석하고 싶은 대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보고 싶은 것만 추천을 보게. 해주고. 그렇죠. 네.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맞아요. 클릭하고 끝. 네네네. 제목 헤드라인 보고 끝.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읽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찐 뭐라고? 확증 편향. 편향. 찐 평양. 한쪽으로 치우쳤다. 예.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내 생각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게 맞아 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구미에 맞는 것만 계속 읽게 되면 내가 그냥 항상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갇힌 세상에서 고집스러운 세상을 내 스스로 구축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또 보내잖아요. 얘야 한번 읽어봐라.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공유하고 퍼뜨리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포털에 보면 뭐하러 종이 신문을 읽으세요. 물론 이제 요즘 포털에 보면 그 뭐 다 좋은 그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종이 신문을 보는 이유는 습관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찾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 관심사만 보게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신문을 보면 일단은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도 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을 꼭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좀 있죠. 정말 좋은 습관이고 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잖아요. 네. 댓글을 다는데 그 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몇 가지 표현이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허수아비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허수아비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 다음에 맞아.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 이제 글 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악플러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대화인데 뭔가 그 확인을 개념이 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비난인 것이죠. 네네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라. 개선할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비난인데 아,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득이 굉장히 안 되는 게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라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 합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걸 설득시키는 노력 이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게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나 안 살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비판적인 능력 이런 거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능력, 비판적 문해력의 가장 시작은 상대가 하는 말, 그다음에 내가 읽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게 비판적인. 이제 악플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 혼자 안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꾸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소통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문자를 쓰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쓰지만 아주 그런 그 기능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 저차원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계속 쓰는 경우이지 인간적이고 뭔가 맥락적이고 공감하는 이런 문해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사실은 문해력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글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제 책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잡생각 많이 난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집중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거의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읽어요. 이거를 그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읽으면서 좋은 말은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책갈피에 쓰시는 분 계시죠? 쓰는 것도 거기 있고. 사이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맞아. 그러면 연필을 들고 읽으면 내가 딱 읽을 때 내가 좋은 말에 밑줄을 치겠어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으면 2번, 3번 읽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이 독서 습관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책 읽으면 스마트폰을 얼마 하게 해줄게. 맞아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책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렇죠.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죠.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소리내서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경험하는가? 책을 이렇게 읽는 게 내가 엄마랑 아빠랑 옆에 자기 전에 살을 부대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미구나 경험.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책이라는 건 참 가치 있는 거야. 나도 엄마처럼 읽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읽고 싶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요즘 그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 집안에 이제 뭐 TV를 없애고 뭐 그곳을 다 뭐 이제 책으로 채운다든가. 교수님은 좀 통권 읽기를 좀 추천하신다 그래요. 책을 한 권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책을 쓴 사람은 그거를 하루아침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3년이고 5년이고 썼거든요. 3년, 5년의 그 누적된 결과물을 내가 이렇게 금방 한 일주일, 한 달 새에 이렇게 먹어치운다, 이해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독자를 위해서 아주 편안하고 말랑말랑하게 쓰진 않았어요. 읽다 보면 그렇죠. 넘기기 힘든 고개도 만나고 조금 꼬불꼬불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딱 덮었을 때 내가 어려운 거를 해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
그래. 요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요거를 얼마 만에 끝내는 법, 뭐 요거를 뭐 얼마 만에 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방향 제시를 하는 팁들을 하는 콘텐츠들이나 뭐 책들이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책을 읽을 땐 좀 통건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죠? 아 이거는 사실 몸으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리랑 비슷해요. 그렇지. 나는 우리가 요리 유튜브를 먹읍시다.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금방 내막 안 돼, 안 돼. 되지 않거든요. 안 돼. 이거 썰어야지, 직접 썰어야지.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책의 한 구절이라도 반드시 타이핑을 쳐놔요. 한 구절, 한 문단 그런 거를 한 책에서 한 3-4개를 뽑아서 나만의 파일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재산이 돼요.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나가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게 되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게 보물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 책을 했었죠. 읽읍시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책을 읽읍시다. 예. 국민들이 책을 좀 안 읽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희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보는 진짜 그런 어른들입니다. 선생님, 정말 가르침 한번 부탁드리고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진짜 책하고 담을 쌌다가 그래도 조금 가까워진 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저희 집에 책이 생기고 제가 책을 좀 읽기 시작하고 말을 잘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말 느꼈던 프로그램이 진짜 책을 읽읍시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읽으니까 참 좋구나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수님도 학생들 어휘력에 좀 놀랄 때가 좀 있다고요. 한자어 같은 거를 썼을 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가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어휘력 이거 참 또 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휘력이 없으면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책에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내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받아 먹는 그 무기 같은 게 어휘력이에요. 어, 우리는 보통 대박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총칭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오, 경치가 멋있어도 맞아. 황홀한 경치구나 이러지 않고 네. 헐 대박 이러고 내 감정이 그냥 하나의 단어로.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봐도 대박, 좋아요, 헐, 대박 이렇게 쓰는 단어에만 너무 많이 국한돼서 단어의 그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어요. 말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을 하세요. 저는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모니카 페트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단어를 모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 예쁜 단어, 미운 단어 다 많거든요. 단어를 하나씩 주머니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에 넣어야 그게 내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으면 모을수록 나는 말의 부자가 돼요. 어디다 투자하고 뭐 주식을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점점 부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자를 들었지만 말의 부자. 이것도 참 굉장히 또 오늘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여유 있을까요? 그 단어들이 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교수님도 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셨죠? 엄청 읽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죠. 저는 국문과가 책 읽는 데인 줄 알고 왔어요. 뭐 아버님의 영향도 있으셨나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아버지는 뭐 앉아갖고 한 책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타면은 외상값을 갚으러 다녔어요. 책값을 갚으시고. 예, 외상값을 갚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외상값을 다 갚으면 돈만 주고 와야 되잖아요. 또 외상을 지고 와. 책을 또 거기서 또 갖고 와요. 그럼 나 이제 책을 안고 아버지 뒤에 이제 짐바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책도 생명체다. 어떤 새롭게 태어난 책이 있고요. 늙어가는 책이 있고요. 완전히 늙어서 이렇게 책 꺾으면 이렇게 딱 꺾여서 부서지거든요. 부서지는 책들도 있고 그래요. 책이라는 것은 약간 생물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전 그 책들하고 놀았어요. 약간 공상에서 이렇게 막 요정하고 막 너 먹어, 맛있어 한 그릇 더 줄게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전 책하고 소꿉놀이를 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책을 2권 사주셨어요. 그 책은 사전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시인들은 다 사전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책을 이렇게 사전에서 단어를 찾고
단어를 연구하고 궁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한 단어가 딱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몇 날 며칠을 끙끙대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사전을 주시면서 아빠가 줬던 건 사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단어의 중요성, 그렇죠. 말의 중요성, 말에 대한 감각을 저한테 이게 중요해라는 걸 주셨던 것 같아요.